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대법정 내에 TV 생중계를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선고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이재명 후보의 재판, 내일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 TV 생중계로도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 회피 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진행했고 6대6이 아닌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선고기일을 빠르게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선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TV 생중계도 이 법정 안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YTN을 통해서도 내일 오후 3시에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석해 주시죠.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데요.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통해 직접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용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 재판부는 지난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지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서울 서초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입니다. 네, 지금도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죠? 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저 안팎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경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성배 씨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전 씨의 부인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 씨의 거주지에서 한국은행 표시가 붙은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이 발견돼 그 출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 씨가 대구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사이 관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 소리치기,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 결정 통지에서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봐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측은 다음 주쯤 검찰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경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는데 통합에 중점을 둔 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선대위 구성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로 방점은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통합에 찍혀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으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과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지사와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15명으로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과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당 내에선 김민석 의원을 포함한 최고위원 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탭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은 국민 대통합위원장으로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이재명계 공천 배제 논란에 중심에 있던 박용진 전 의원은 국민화합위원회에 합류합니다. 민주당은 거듭 통합을 강조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다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그런 선대위가 돼야 되겠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추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거라며 이 통합뿐만 아니라 경청과 현장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 뒤 첫 번째 민생 행보로 오늘 저녁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죠.
네, 오늘 밤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찬성파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양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앞선 토론에서 김 후보가 조기 대선 전국은 한 후보 책임이라며 화살을 돌리고, 이에 한 후보는 아부하지 않은 게 잘못이냐고 반박하며 설전이 오간 만큼 오늘도 탄핵 관련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제 관건은 2차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이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입니다. 오늘 오전 홍준표 캠프에 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 등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정계 은퇴를 시사한 홍 전 시장의 직접적인 지지 표명이 절실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 전 시장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함께 구하자고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은 인간적 매력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존경한다며 그간 공방은 있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기는 같다고 구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와 향후 단일화 여부인데, 두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기려면 누구든 함께 해야 한다며 단일화와 대통합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는 노욕이란 비판까지 나왔는데, 한 후보 본인은 연대 가능성을 아주 닫아두지는 않으면서도 결국 최종 후보의 결심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은 보수의 중심에서 당원이 77만이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옵니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 측은 나경원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입당이 유력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과 당원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유심 무료 교체 사흘째인 오늘도 유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방문한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어르신이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이 낯설어 무조건 현장을 찾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인근의 SK 대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심 재고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 현장에서의 교체를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사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강남역 인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고 소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거의 방문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틀 동안 한정된 수량으로 영업점에서 조금씩 유심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완전히 재고가 소진된 분위기입니다. 그 현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월 예약분, 6월 예약분만 가능하다 이런 안내가 붙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예약이 다 마무리가 됐고 6월이 돼야만 예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측이 실제로 어제 하루 유심 교체를 받은 인원이 13만 8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날 23만 명이었습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수로 줄어든 것을 보면 재고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SK 측 텔레콤 측은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유심 무상 교체 누적 가입자는 70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장 방문한 소비자는 없는 편이지만 오전에는 제가 다른 곳들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매장 문이 열기 전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제가 다가가자마자 도와달라라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직접 예약하는 과정을 도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호소하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안내를 해주셔도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네, 고령자들은 특히 정보 소위 때문에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해킹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계속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SKT가 정보 탈취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어르신들은 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칩 교체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안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을 하고선 유심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종합대책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에서 SKT 대리점 앞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SKT 가입자들은 더 조급합니다. 해외 로밍을 이용하려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SKT 로밍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에 가서 유심을 교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네, 출국이 몰리는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기줄은 한층 짧아졌습니다. 아침 한때 100명 넘게 몰리기도 했는데요. 만약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신다면 큰 기다림 없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출국 시간에 쫓겨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해외 여행객도 있었고요. 이 시간에 쫓겨 초조하게 대기하던 SKT 가입자도 있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2시 20분 네 비행기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출국도 바쁠 텐데 이렇게 해외 여행객들이 유심 교체에 나선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출된 유심 정보의 악용을 막으려면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합니다. 로밍이 해외망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보니 부정개통 탐지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수고스럽지만 유심 교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T 가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체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대처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유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항도 더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공항버스 표도 다 매진돼서 지금 시간에라도 왔는데. SKT는 만약 해외 로밍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 만큼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SKT는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인천공항 SKT 로밍센터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어제부터 당일 출국자를 우선순위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서 공항에 가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에 출국하지 않는 일반 가입자들도 몰렸기 때문인데요. 유심 물량 부족 속에 내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SKT 유심센터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의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수사로 전환해도 충분한 단계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에 보관하던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분석 결과 SK텔레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포함한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최근 한미 통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도원인데. 예, 오늘 정보위원회 정식적인 전체 회의는 아니지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국정원이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이고요. 오늘 민주당의 간사 박선원 간사께서는 사적인 업무가 있던 관계로 김병기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발표 보고한 내용은 최근에 북한 주요 현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요 현안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및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이 크루스크 지역의 대부분을 수복한 이후에 러시아는 동부전선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종전 논의가 있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 유관국 간의 입장차가 실제 아주 크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천 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크루스크 탈환에 조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크루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에 최근에는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000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과거에 시사한 데다가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에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를 추가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추가로 북한군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경우는 크루스크 현지에서 화장을 한 이후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러 밀착 최우선 기조 속에서 파병 공식화는 종전 후 동맹 반기를 피하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성전 옵틱, 성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서 파병 공식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세적 반대 거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정국 지휘 행사를 하고 또 러시아 뒷배를 업어서 도발 등의 행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박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앞으로 있을 러시아 전성절 8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최강경 대응 전략 아래 태도 전환 지속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시위하는 가운데 4월 9일 김여정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 불변 그리고 비핵화 불가, 군축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등의 총정리 성격의 입장을 공개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트럼프 비난만은 자제 중이고 트럼프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회동은 전격적인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보위 간사들이 이제 각각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보고 결과를 전했는데요. 북한 파병 사망자가 약 60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 사상자가 4,700여 명 정도 되는데 3월 이후에는 교전이 감소를 했고 3차 파병 배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의 전투력은 이번 파병을 통해서 향상된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이 더 들어오면 정리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안전수칙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하는 건데 운행 지연 등 출근길에 일부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이 새벽에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됐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노사 양측 모두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통상 임금의 범위로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반영하고 그와 별개로 기본급 인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차측은 통상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부터 바꾼 다음 협상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지방노동위가 임금과 상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모두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조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다음 달 8일엔 전국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출근길 혼잡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첫날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번 투쟁은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준법 투쟁입니다. 말 그대로 건널목 앞 우선 멈춤이나 휴게 시간 준수 등 규정을 지키며 운행한다는 것이라서 차가 적게 다니는 이른 시간대엔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만 출근 시간대에는 간선버스인 파란버스를 중심으로 배차 간격이 10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늘었고 차량 내부도 붐볐습니다. 일단 시는 버스 투쟁에 대응해 지하철 혼잡 시간대 운행을 연장하고 자치구별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구별 셔틀버스 운행 노선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가해 학생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을 암시하는 등 계획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오늘 오후에 영장 심사가 열리죠? 네,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군은 지난 28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이 다쳤고 이후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 길을 지나던 시민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학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겼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군이 학교 생활 등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한순간에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군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날 자신의 가방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범행 준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정황이 뚜렷한 점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잔불이 되살아났던 강원 인제 산불 현장에서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남리 지역은 지난 주말 대형 산불이 났던 곳으로 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 6대를 투입해 오전 9시쯤 주불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강원 인제와 대구 산불이 재발화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건조하지만 내일은 단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잔불이 다시 살아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기온이 오르면 지표면이 달궈지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불씨가 높이 치솟을 수 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주변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은 26도, 대구 등 일부 지역은 27도로 초여름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 기준 산불 위험 지수가 제주도와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높음으로 예측됐는데요. 오늘까지는 산불에 특히 취약한 남구 북쪽 기압 배치가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내일 비가 온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내륙에는 5에서 많게는 50mm,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북한을 지나면서 비는 내일 새벽에 중서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서 오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지만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은 비가 5mm 안팎에 그칠 걸로 보여 특보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가 산불 걱정은 잠시 덜어주겠지만 어린이날 연휴에 다시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오늘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시점일까요?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 경찰과 검찰이 그 정권도 바뀌기 전에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피해 굶주린 사냥개처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도 서울 고검에서 다시 이제 수사 재개를 했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이 관련 경우도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형이 없죠. 만약 잘못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지금 현재 그 혐의점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후보의 집에 대해서 가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건진급사가 뭐 통일교 어떤 간부의 어떤 뭐 이런 어떤 반지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아마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만한 어떤 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벌써 바뀐 것을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경찰, 검찰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회 전직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해달라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그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뭐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과연 그 분실됐겠냐, 사실 실제로 전달하고 난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확인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또 지금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수준 아닌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지체된 사건이다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말하자면 보안구역이라든지 뭐 비밀이 지켜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수사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현장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직 대통령 사저도 경호구역 아닌가요? 근데 조금 관저와는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관저와는 뭐 큰 차이가 있죠. 관저는 현직 대통령의 관저는 뭐 단순한 어떤 가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과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군사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도 관저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저와 사저는 명백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저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건진법사가 준 어떤 그런 반제가 있는지 확인차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게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게 실효성과 그리고 인격 어떤 보호적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검찰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친정인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에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내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TV 생중계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시죠. 대법원 선고 의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만약에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일선의 판사님들이 한 3,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선에 뭐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든 어떤 사안을 받든지 너무 들쭉날쭉해버리면 재판이 복불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판례를 따라가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법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기존에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도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죄라고 보는 것이죠. 네,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가를 재판의 선고를 내일 하겠다. 이 속보가 어제 오후 5시쯤에 전해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나오면서 법대로 하겠죠,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이렇게 본인이
대상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좀 초연한 듯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내일 날짜로 잡은 것에 대해서 다들 양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관 12명 그 의견들을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미리 속단해서 이건 무죄다 혹은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죄 추정인 것이고 따라서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다고 봤을 때 파기환송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출마했다라고는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있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도 빨리 어떤 형태로든 해소가 돼야만 지금 파기환송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말하자면 혼란을 줄이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5월 1일에 선고가 되고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서 2심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선거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열려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꼭 그게 뭐 6월 3일 이전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대선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의 혼란은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강조했고 그 원칙대로 하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선고하면 되는 건데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유죄의 어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법의 족쇄를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다뤄보자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같고 특히 5월 1일로 한 것은 만약에 그 파기 자판으로 됐을 때 5월 10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조차도 못 내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5월 10일 이전에 이후에 선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날 예를 들면 파기환송이 되든 파기자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민주당의 후보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마련하자. 뭐 저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법원에서 이미 이 사항과 동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뭐죠? 즉 김인섭이라는 허가방 아시아 데벨로퍼의 로비스트가 지금 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징역 5년형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이 국토부 협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성남시가 부당한 혜택 이득을 줬다고 이미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최종적인 성남시의 결정권자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항소심과 같은 저는 그런 어떤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 뭐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번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국토부의 같은 그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것 김인섭 사건으로 결과로 인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대선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또 차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다.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 지는 몇 년 됐잖아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문제,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관세 전쟁 문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님의 과거 이제 전과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히 그랬다는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반탄 1명, 찬탄 1명이 뽑혔는데 어제 결과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했지만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됐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좀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이번이 이제 3번째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많으신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좀 지지층이 좀 겹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계속 지지율이 오르다가 한 지난 1주 전부터 조금 지지율이 좀 정체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당원들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탄핵 인용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상실감, 절망감, 멘붕에 빠져서 굉장히 좀 여론조사라든지 정치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율이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당시엔 한 63%가 되는데 이번에 한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조직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9억 4천이라는 선거 자금 마련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11시간 만에 마련됐고 그리고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완전히 그 반박 댓글이 오는 게 굉장히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심이 두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조직력이 결국은 막판으로 갈수록 네. 저는 좀 힘을 발휘를 해서 최종 본선에 한동훈 후보가 진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의 팬심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찬탄 후보에 대한 당심의 마음이 좀 열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의 생각으로 당원들의 생각이 좀 옮겨가고 있다. 뭐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의 차원보다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후보와 어떤 한동훈 후보는 두 번에 걸쳐서 매칭 토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CBDC라든지 이런 용어의 문제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부족함을 노정했기 때문에 시대 교체의 가능성, 세대 교체의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도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가 단순히 조직력, 지지층, 자금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준비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당원들에게 조금 더 확산될 조짐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결국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겠냐. 오히려 당원이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과 한덕수를 붙여서 서로 다른 입장을 크게 해서 쟁론을 시켜서 큰 싸움으로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한덕수를 인바이트 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만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강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오늘 또 토론회가 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맞토론회가 오늘 저녁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데스매치 3시간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저는 많이 좀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토론을 잘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2017년도 대선 때는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냥 맹폭을 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짤로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특히 주로 이제 도덕성 문제라든지 배신했던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히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3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좀 젊은 상태에서 좀 스탠딩 아주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도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론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섰다, 포인트를 얻었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약간씩 다른 면이 사실은 이번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토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 심리는 낮죠. 그런 측면 이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솔직하고 담백하고 강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장점인데 그런 어떤 점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점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내가 솔직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뭐 가난하고 뭐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이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즉 한동훈 후보와 있던 토론이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후보의 있던 토론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을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어필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결승전 토론회를 벌이게 되는 건데 이게 결승전이 아닌 준결승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죠. 이 두 명의 후보들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캠프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시죠. 한덕수 총리가 함께 가야 할 상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고 지금은 그래요?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목표는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목표지 한덕수 권한 대행을 위한 불쏘시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김문수 후보가 우리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의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거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종의 해당 행위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보수의 중심에서 당원이 77만이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옵니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가서 뭐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아하. 저희 당원들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동안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김문수 캠프에서도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면 뭔가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대행도 입당해서 경쟁하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무소속으로 했을 때 당이 연대를 하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 후보하고 룰 세팅을 하고 바로 이틀 동안 지난번 뭐 노무현 정몽준 하듯이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말하자면 5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런 결론을 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무소속으로 하고 무소속과 연대를 했는데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가 졌을 때의 그 패배감도 당원들의 패배감도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누가 해도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갔을 때는 당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하나의 후보로 정했는데 그 후보가 박해 후보한테 진다라는 것도 일정한
뭐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패배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재원 의원 얘기하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긴다고 해야지 마지막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후보 모두 한덕수 대행 출마할 거면 입당부터 해라 이런 입장이 된 건데요. 지금 한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세를 좀 불린 후에 빅텐트를 어느 정도 구성해서 국민의힘과 합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만약에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 다음에 막바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지층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새누리의 고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분들과의 어떤 무소속 단일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지지층을 좀 최대한 좀 넓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당을 해서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빅텐트의 어떤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이제 캠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김정은만 아니면 다 이제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삿바 싸움이 이제 있더라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단일하는데 어떤 경선 방식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심각하게 어떤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어떤 형태이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상수가 되어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록을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어떤 사적 출마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라. 총리실도 압수수색해라.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이렇게 그런 사항들,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면 될 것이라고.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여유 있는 대선 레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전략적으로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 밝혀서 낭패를 보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믿을 만한 사실이라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말 정부의 밝은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 국면을 모르고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편에 서가지고 협조를 한다? 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제로 보면 뭐 경찰 소속에 있으면서 혹은 검찰에 있으면서 사표 내지 않고 출판 기념회하고 선거운동 한 사람도 아무도 잡혀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뭐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권리도 그 법적인 규정도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한덕수 대행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뭐 사실은 뭐 1등, 2등 공신이 예를 들면 뭐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들과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대선 후보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직 국정원 출신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국정원 퇴직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 대비하는 돕는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뭐 김민석 의원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잘못하면 긁어부스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의원의 주장까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30년 정치 인생의 졸업식을 하겠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걸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소신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곤란합니다. 내가 국가 경영 한번 해보고 싶어요. 때가 되면. 홍준표 찍어줘봐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25년 동안 내 자신 관리하고 마누라 먹어서 91년 3월부터 난 술집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홍준표는요 일도 잘하고 금도 없고 거기다가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홍준표 후보와 정치 여정을 좀 같이 하셨을 텐데 홍 후보가 은퇴까지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참 15대부터 시작해서 경남도지사 또 대구시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모래시계 검사로부터 검사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최종 그 2인 안에 들지 못한 게 굉장히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 그 출마 때보다 훨씬 역량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어제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탈당까지 뭐 염두에 둔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도 결국에는 용병이라고 본인이 표현한 한덕수 후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조차도 결국에는 준용병에 가까운 그런 두 분이 당의 간판이 된다는 것이 이 당은 왜 사람을 키우지 않는가. 그동안에 당을 지켜왔던 한나라당부터 본인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결국 계속 밖에서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 씁쓸함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묻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예전부터 나는 당에 오래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탈당계를 제출한다는 거는 이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응원단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글쎄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아마 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만류를 할 겁니다. 뭐 일단 직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이제 손편지를 쓰면서 은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고 당의 다른 분들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어떤 탈당이 물론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의 국회의원과 3번의 자치단체장과 3번의 또 대통령 도전을 했는데 이번 도전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심정으로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 부분은.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퇴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에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2인조차도 들지 못한 것에 있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좀 충격을 좀 다가왔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정치계에서는 뭐 내 역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있던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결코 그런 어떤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 조기 졸업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합니다. 거론되는 인물들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던 법무부 장관이고 예. 사실은 뭐 우리법 연구의 초기 발제자입니다. 김경수 후보 이번에 선전하셨고요. 또 대구 출신의 어떤 듬직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강원도 출신입니다만은 586의 맏형격인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보수의 책사라고 알려져 있는 윤여준 장관, 그리고 정영경 질병관리본부장, 지난번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번 선대위는 광폭의 또 어떤 통합을 주창하고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그래서 범개파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일정하게 잘못하면 박스권에 갇혀서 너무 강직하다, 너무 강하다, 이런 또 비명과의 갈등, 또 호남의 약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저와 같은 매머드급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재명 본인에 대한 신뢰는 좀 약하지만 같이 가는 윤여준, 강금실, 박용진, 우리 정질병청장 같은 분들이 함께 한다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세를 더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런 구성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깜짝 인선이 발표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인선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통합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좀 그런 어떤 인사들을 이제 인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공동선대위 7분 중에서도 우파 보수라고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윤여준 전 장관 정도인데, 근데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연세가 있어서 과연 계속 이분의 어떤 별명이 보수의 책사라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분이 보수의 책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고,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는 저는 그게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워낙 신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몇몇 사람들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다가갈지, 저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지만 내란 종식은 하겠다, 이런 태도를 곧 돌변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깜짝 인선이 발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유심 무료 교체 사흘째인 오늘도 유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방문한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이 낯설어서 무조건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강남역 인근 SKT 대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심 재고가 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유심이 없다, 이런 고지가 바로 영업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점심시간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강남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유심이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틀 동안 한정된 물량을 조금씩 풀기는 했지만 오늘은 완전히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기로는 어제 저녁부터 현장에 풀리는 그 유심 재고는 거의 완전히 멈춰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자마자 현장 유심 교체 예약 가능 기간을 안내하고 있는데 5월, 6월 며칠부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는데 어느 곳은 5월은 이미 다 찼고 6월도 이미 다 차고 있는 상태다, 이런 고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유심을 교체한 인원을 살펴봤습니다. 1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첫날 23만 명이 유심 교체에 성공한 데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로 유심 물량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받은 인원이 누적 70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현장을 찾았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직장들이 많은 곳이라면 주택가를 오전부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각이었는데 그 전부터 10명 이상 줄을 서 있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과정도 어렵다면서 저한테 직접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심을 언제 교체할지 예약하는 과정인데도 이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고령자들은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자로 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느냐,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웃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네, 고령자들은 특히 정보 소외 때문에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해킹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계속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SK가 정보 탈취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장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 유심 교체 서비스랑 안심보호 서비스가 다른 것이라는 것도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심보호 서비스에 들었기 때문에 유심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도 많았고, 유심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 이게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SKT 대리점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SKT 가입자들은 더 조급합니다. 해외 로밍을 이용하려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유영상 SKT 사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SK텔레콤 로밍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 가서 유심 교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출국이 몰리는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대기줄은 한층 짧아졌습니다. 아침 한때 100명 넘게 몰리기도 했는데요. 만약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신다면 큰 기다림 없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출국 시간에 쫓겨 유심을 교체받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린 해외 여행객도 있었고요. 일부 해외 여행객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12시 20분 네, 비행기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출국도 바쁠 텐데 이렇게 해외여행객들이 유심 교체에 나선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출된 유심 정보의 악용을 막으려면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이 해보셨겠지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합니다. 로밍이 해외망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보니 부정개통 탐지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수고스럽지만 유심 교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T 가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체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대처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유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항도 더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공항버스 표도 다 매진돼서 지금 시간에라도 왔는데.
SKT는 만약 해외 로밍으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 만큼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심보호 서비스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유영상 SKT 사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인천공항 SKT 로밍센터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어제부터 당일 출국자를 우선순위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서 공항에 가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에 출국하지 않는 일반 가입자들도 몰렸기 때문인데요. 유심 물량 부족 속에 당장 내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SKT 로밍센터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유심 해킹 공격과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어 일단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묻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SKT 해킹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가짜뉴스도 판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진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해킹 목적이 복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해서 이 부정투표를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허위 정보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는 이 신상 관련 추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안면 인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이 특정 정치인의 테마주로 꼽히는 업체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이에 대해서 SKT는 해당 업체 유심을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쓴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를 거절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SKT의 유심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정품 유심 카드를 사야 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유심을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로 문의가 이어지자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이 안내 공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 불안감과 일부의 음모론 때문이라면서도 SKT 측의 대응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SKT가 사건 초기부터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다 분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매주 무슨 요일 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대책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중기 장기 대책으로는 이런 걸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론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찔끔찔끔씩 대응을 하니까 이 혼란을 가중시키지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어떤 사후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좀 미숙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선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조기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 2만 400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 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 파기 자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자판,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파기 자판은 소송 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자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 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파기 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파기 자판을 제외하면 남은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입니다. 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이 파업 가능성도 있어 걱정은 여전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출근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출근 시간 정류장으로 들어서는 버스 운전석에 안전운행 팻말이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승객이 모두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연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협상 결렬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많았는데 파업을 피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조금 평소 시간보다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버스 대신 지하철에 사람이 몰릴 걸 우려해 열차 투입을 늘렸는데 지하철 역시 특별한 혼잡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따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근할 때랑 똑같이 나왔는데 도착도 똑같이.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이른 시간부터 승객이 몰리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다린 게 오래 기다렸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다 늦었어요. 무려 20분이나 늦어졌어요. 원래 이 시간이면 그렇게까지 혼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왔는데 그래도 좀 많이 기다리고 빨리 나온 거에 비하면 아내가 혼잡하고. 준법 투쟁으로 큰 혼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방한한 가운데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과 북러 밀착 상황에 대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가 취임 100일 소감으로 역대 행정부 중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좀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취임 출범한 이후부터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민이라든지 관세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 이러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숨가쁘게 몰아붙여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화자찬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동력을 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조사가 나오는데 뭐 그걸 가짜 뉴스로 이제 치부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기념 유세연설에서 이제 바이든 전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을 또 이어가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난들을 그쪽에 좀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목적, 정치적 목적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미국이 너무나 망가졌는데 자신의 행정부가 다시 출범해가지고 그러한 미국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여정에 들어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형편없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이제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100일을 자축하면서 YMCA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사실 역대 지지율 살펴보면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 하고 근데 트럼프는 지지율보다 사실 경제 지표에 더 신경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 지표도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고 물론 90일간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편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도 이제 부분적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월가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국내 경제 리더들이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어떤 정책의 접근법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5가지 최대 실수를 밝혔는데 저희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 기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민자 추방 정책, 네 번째가 문화 전쟁, 이제 끝으로 우크라이나 비판. 이 5가지가 최대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기존에 워싱턴이 보여줬던 셈법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언론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거론된 게 관세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선포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어떤 그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아온 리더로서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건 아니다.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판적인 평가가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보수 정부 공화당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저항과 반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지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민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이번 백악관 재입성을 허락해준 가장 중요한 2개의 정책 의제인데요. 관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도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과격하게 이제 추방을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잘못해서 실수로 이제 추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문화 전쟁은 미국 정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뭔가 깨어 있음,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는 이제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시위에 연결되면서 이게 대학가로 이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문화 정책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미국 사회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모습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만에 그것을 이끌어낸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워싱턴의 전통적인 셈법인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또 미국이 상당한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이제 관세 정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관세 정책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래 기술을 보면 아무래도 최대치를 선정해 놓고 조율해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상호 관세, 보편 관세, 품목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최대치를 이미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여타의 요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동차 이제 제조업 회사들이 잘 로비를 정말 강력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조치를 보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15%는 아무래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근거를 보면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그 미국 내로 생산시를 돌리고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어떤 그 15% 부품의 15%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예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15%에 대해서는 2년간 관세를 유예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겠다.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어떤 분야의 기업들도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어떤 그 단기간 내에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목조목 만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제 로비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에도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데 관세 전쟁 속에서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그 실세라고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 방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전쟁이 한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주니어가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대미 무역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대안적인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의미를 짚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을 좀 더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조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000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에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데 국정원 보고를 보면 북한군 15,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사상자가 4,700여 명, 사망자가 600여 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에서 어떤 북한군의 파병을 얘기할 때 한 11,000명, 12,000명 예.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됐다는 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11,000명, 12,000명 중에 한 3,4,000명이 사상자가 나면 정상적으로 그 부대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파병이 지난 1, 2월에 이루어졌다.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준 것처럼 12,000명에다가 3,000명이 더 갔더라. 11,000명에 4,000명 정도 더 갔으면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다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 4,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니까 추가로 한 1,7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더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피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당국이 밝힌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전투력도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렇게 파악한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제 무기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전자전 장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더불어 북한군은 상당한 그 좋은 전투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실전에 투입한 적이 북한군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파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전투 경험을 이제 현대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파병의 대가로 이제 그 파병 군인들이 월 $1,000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외화벌이에 도움을 준 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군사력 제고에 이제 그 도움을 준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핵 전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이와 더불어서 재래식 전력 말씀해 주신 이제 뭐 항공기라든지 전자전화라든지 여타 어떤 그 중요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데 많이 목말라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러시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데 어떤 좀 그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3도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26도까지 더 올라서 야외 활동 시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짝 메마른 대기에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산불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날씨니까요.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동과 충북, 경북 곳곳에 건조경보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까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노동절인 내일은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지만 현재 대기의 건조함이 가장 극심한 동해안과 경북 내륙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